원수지간을 춤추게 한 오지랖 중매쟁이. 옛날 어느 깊고 깊은 산골짜기에 물 맑고 공기 좋은 청수동이라는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로는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맑은 개울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어요. 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마을에는 단 한 가지 아주 오래되고 시끄러운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개울을 사이에 두고 동쪽 기와집에 사는 황영감과 서쪽 기와집에 사는 최영감의 기나긴 원수지간이었지요. 두 사람의 앙숙관계는 마을을 넘어 고개 넘어 이웃마을까지 소문이 자자할 정도였습니다. 원래 두 사람은 코올리게 어린 시절부터 한 서당에서 천자문을 배우며 자란 둘도 없는 동무였습니다. 하지만 50년도 더 지난 아주 먼 옛날 서당 뒷산으로 밤을 주우러 갔다가 누구 망태기에 굵은 알밤이 더 많이 들어있느냐를 두고 크게 다툰 이후로 고집쟁이 두 아이는 자라면서도 평생을 으르렁거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 알밤 사건 이후로 두 사람은 사사건건 부딪히며 서로를 이겨먹지 못해 안달이 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 모두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되었지만 고집과 오기만큼은 청년 시절보다 훨씬 더 억세어졌어요. 이 두 영감님의 기싸움은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동쪽 집의 황영감이 잠자리에서 일어나 헛기침을 애엠하고 크게 내뱉습니다. 그러면 그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고 서쪽 집 최영감의 귀에까지 닿았어요. 최영감은 질세라 방문을 활짝 열어젖히고는 배에 잔뜩 힘을 주고 크음하고 두 배는 더 큰 소리로 헛기침을 했습니다. 황영감이 지팡이로 마당의 바위를 탁탁 치면 최영감은 논효강을 마루에 탕탕 내리치며 응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마다 들려오는 두 영감님의 소리만 듣고도 오늘 하루가 얼마나 시끄러울지 점을 칠 수 있었습니다. 두 영감님 밑에서 일하는 머슴들의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황영감네 머슴 덕세와 최영감네 머슴 돌세는 사실 뒤로는 아주 친한 형 동생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주인 영감님들의 눈치를 보느라 낮에는 마주치기만 하면 서로 눈을 부라리며 가짜로 싸우는 척을 해야만 했어요. 어느 봄날에는 황영감이 덕세를 시켜 마당의 흙먼지를 서쪽으로 쓸어보내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를 본 최영감은 돌쇠에게 커다란 부채를 들고 나와 그 먼지를 다시 동쪽으로 붙여보내라고 명령을 내렸지요. 결국 덕세와 돌쇠는 반나절 내내 마당 한가운데서 먼지를 쓸고 붙이며 진땀을 빼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던 어느 늦은 가을날이었습니다. 두 집 사이를 가로지르는 개울가 근처에 아주 커다란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어요. 그 감나무는 황영감네 땅에 뿌리를 두고 있었지만 가지가 길게 뻗어나가 최영감네 마당 쪽으로 무성하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감나무에는 먹음직스럽게 익은 붉은 홍시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지요. 가을바람이 제법 매섭게 불던 날 오후 바람을 이기지 못한 가장 크고 달콤해 보이는 홍시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하필이면 그 홍시가 떨어진 곳은 최영감네 마당의 돛돌 바로 앞이었어요. 마침 대청마루에 앉아 곰방대를 물고 있던 최영감은 눈앞에 떨어진 탐스러운 홍시를 보고 입맛을 다셨습니다. 그는 돌쇠를 시켜 그 홍시를 주워오라고 일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담장 너머로 이 광경을 매 눈으로 지켜보고 있던 황영감이 대문을 박차고 뛰어나왔습니다. 황영감의 손에는 두툼한 지팡이가 쥐어져 있었고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이복의 최영감. 그 감은 내 땅에 뿌리를 둔 내 감나무에서 열린 것이니 엄연히 내 것이오. 당장 그 감에서 손을 떼시오. 황영감이 지팡이로 땅을 쿵쿵 구르며 고함을 쳤습니다. 그러자 최영감도 지팡이를 짚고 벌떡 일어서며 코웃음을 쳤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나무 뿌리가 어디 있든 내 집 마당으로 떨어졌으니 하늘이 내게 주신 선물이요. 떨어진 감을 줍는 자가 임자인 법이지. 두 영감님은 개울을 사이에 두고 삿대질을 하며 끝없는 언쟁을 시작했습니다. 가지가 뻗은 방향이 문제라느니, 바람이 분 방향이 잘못이라느니, 심지어는 50년 전 알밤 사건까지 다시 들먹이며 목에 핏대를 세웠습니다. 동네 똥개들마저 두 영감님의 호통 소리에 놀라 꼬리를 말고 도망칠 정도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또 시작이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는 각자 집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바로 그 시각 고개 너머 마을에서 중매를 마치고 청수동으로 터덜터덜 걸어오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일대 30리 안팎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유명한 팽매파였습니다. 팽매파는 입담이 어찌나 좋은지 죽은 나무에도 꽃을 피우게 하고 철천지원수도 하루아침에 부부의 연을 맺게 만든다는 전설적인 중매쟁이였지요. 오른쪽 볼에 난 커다란 복점과 걸을 때마다 치마폭이 춤을 추듯 펄럭이는 것이 그녀의 징표였습니다. 팽매파는 워낙 남의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하고 오지랖이 넓어서 길을 가다가도 남들이 다투는 소리만 들리면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치듯 기어코 끼어들어 참견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습니다. 고갯마루를 넘어오던 팽매파의 귀에 황영감과 최영감의 쩌렁쩌렁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팽매파는 눈을 반짝이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쟁걸음을 쳤어요. 개울가 다리 밑에 자리를 잡은 팽매파는 보찜을 내려놓고 두 영감님이 싸우는 모습을 흥미진진하게 지켜보았습니다. 홍시 하나를 두고 서로 자기 것이라며 지팡이를 휘두르는 백발의 두 노인을 보며 팽매파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녀가 보기에 두 영감님은 진짜 홍시가 먹고 싶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에게 말을 건네고 관심을 끌고 싶지만 그 방법을 몰라 억지를 부리는 아주 어린 아이들처럼 보였어요. 팽매파의 뼛속 깊이 새겨진 중매쟁이의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녀를 맺어주는 것만이 중매가 아니라 저렇게 꼬인 원수지간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도 위대한 중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기운들이 좋으셔서 쓰나. 늙어갈수록 곁에 친구 하나가 아쉬운 법인데 내 오늘 저 꽉 막힌 두 영감님들의 마음을 찰떡처럼 붙여놓고야 말 테다. 팽매파는 치맛자락을 단단히 여며 쥐고는 먼저 동쪽 집인 황영감의 대문으로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마침 감나무 싸움에 지쳐 씩씩거리며 평상에 앉아 땀을 식히고 있던 황영감은 낯선 여인의 등장에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뉘신데 남의 집 마당에 불쑥 들어오는 게요. 황영감이 퉁명스럽게 묻자 팽매파는 세상에서 가장 상냥하고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황영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허리를 굽혀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어요. 어르신, 저는 고개 넘어 사는 팽매파라고 하옵니다. 지나가는 길에 목이 말라 물 한 모금 얻어 마실까 하여 실내를 무릅쓰고 들어왔습니다요. 어찌나 댁의 기운이 맑고 웅장한지 지나가는 길손의 발걸음을 절로 멈추게 하는 명당이옵니다. 칭찬에 약한 황영감은 팽매파의 능청스러운 말솜씨에 기분이 살짝 우쭐해졌습니다. 그는 덕세를 불러 시원한 냉수 한 사발을 내오게 하였습니다. 팽매파는 물을 벌컥벌컥 마신 뒤 소매로 입가를 닦으며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피는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아주 작게 낮추어 황영감에게 바싹 다가앉았어요. 어르신, 사실 제가 오늘 이 마을에 온 것은 그저 우연이 아닙니다. 실은 아주 놀랍고도 은밀한 부탁을 받고 이 먼 길을 달려온 것이지요. 황영감은 호기심이 동하여 곰방대를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팽매파는 마치 천기누설이라도 하는 것처럼 심각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어르신께서 들으시면 펄쩍 뛰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방금 저 서쪽집 최영감님 댁에서 나오는 길이옵니다. 최영감이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황영감의 미간이 좁아지며 코에서 씩씩거리는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팽매파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극적인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최영감님께서 며칠 밤낮을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 앓으시다가 결국 제게 사람을 보내어 저를 부르셨지 뭡니까? 가서 배웠더니 아이고 글쎄 그 꼿꼿하신 양반이 제 손을 부여잡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시며 통곡을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황영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평생을 눈물 한 방울 안 흘릴 것 같던 독종 최영감이 울었다는 소리에 황영감은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그 늙은이가 눈물을 흘려 가을 타서 노망이라도 났다더냐. 아이고 어르신도 참 노망이 아니라 속병이 깊게 드신 겁니다. 최영감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세상 천지에 황영감님만큼 학식과 덕망이 높고 그릇이 큰 대장부가 없는데 본인의 좁은 소견과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평생을 모질게 굴었다며 가슴을 치며 후회를 하시더이다. 황영감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악독한 서쪽 늙은이가 자신을 대장부라 칭찬하며 후회하고 있다는 말은 평생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황영감의 굳어있던 입꼬리가 자신도 모르게 실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팽매파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았어요. 최영감님 말씀이 아침마다 어르신께서 헛기침을 해주셔야 비로소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이신답니다. 오늘 감나무 밑에서 언성을 높이신 것도 사실은 어르신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가까이서 보고 싶고 말 한마디라도 더 섞고 싶어서 억지를 부리신 거라며 어찌나 자책을 하시던지요. 당장이라도 달려와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싶으나 그동안 지은 죄가 많아 염치가 없어서 도저히 용기가 안 나신다며 저더러 제발 중간에서 다리를 좀 놓아달라고 애원을 하셨습니다요. 팽매파의 천연덕스러운 거짓말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감정이 풍부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도저히 의심을 품을 수 없게 만드는 묘한 마력이 있었어요. 황영감은 팽매파의 이야기를 들으며 헛기침을 애엠하고 여러 번 내뱉었지만 그의 붉어진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쌓였던 미움이 한순간에 솜사탕처럼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지요. 허허, 거참. 그 영감탱이 속으로는 그런 갸륵한 마음을 품고 있었으면서 겉으로는 왜 그리 모질게 굴었단 말인고. 사람이 솔직하지 못하겠으리. 내 이미 진작에 그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지만 그저 늙은이 체면을 생각해서 모른 척 넘어간 것뿐이지. 황영감은 애써 턱수염을 쓰다듬으며 점잖은 척을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다정함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팽매파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겉으로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황영감을 칭송했습니다. 역시 어르신은 바다와 같은 아량을 가지셨습니다. 제가 이 기쁜 소식을 얼른 최영감님께 전해드려야겠습니다. 필시 뛸 듯이 기뻐하실 겁니다요. 팽매파는 황영감의 집을 나서며 치맛자락을 훌쩍 걷어 올렸습니다. 황영감은 대문 앞까지 마중을 나와 팽매파의 뒷모습을 보며 껄껄껄 흐뭇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대문을 나선 팽매파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총총걸음으로 개울과 징검 다리를 훌쩍훌쩍 건너 서쪽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쪽 하늘로는 어느덧 붉은 저녁놀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고 팽매파는 굳게 닫힌 최영감네 대문 앞에 당도하여 힘차게 문고리를 두드렸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은 홍시처럼 곱게 물들어가는 초저녁이었습니다. 팽매파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개울과 징검 다리를 건너 최영감의 커다란 기와집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육중한 소슬대문 앞에는 잡초 하나 없이 깨끗하게 쓸린 마당이 최영감의 깐깐한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지요. 팽매파는 옷고름을 한번 단정하게 매만진 뒤 커다란 쇳고리를 잡아당겨 묵직한 소리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누구냐고 묻는 돌쇠의 투박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이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두꺼운 문이 열렸습니다. 마당 안쪽 대청마루에는 최영감이 아직도 낮에 있었던 감나무 싸움의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얼굴을 붉힌 채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최영감의 앞에는 애꿎은 화로만 놓여 있었고 그는 부직갱이로 재를 푹푹 쑤시며 혼잣말로 황영감을 흉보고 있었지요. 팽매파는 마치 기다리던 귀인을 만난 것처럼 환하고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최영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쟁걸음으로 마루 밑까지 다가가서는 아주 깊숙하게 허리를 굽혀 정중한 인사를 올렸습니다. 팽매파는 이 마을을 지나가던 중매쟁이인데 대개 지붕 위로 상서로운 기운이 감돌아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다며 능청스러운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세상 천지의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고집이 센 최영감이었지만 자신의 집터와 기운을 칭찬하는 낯선 여인의 말에는 굳었던 표정이 스르르 풀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돌쇠를 시켜 시원한 식혜 한 사발을 내오게 하였고 팽매파는 달콤한 식혜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목을 축인 팽매파는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아주 작게 낮추어 대청마루 쪽으로 바싹 다가섰습니다. 그녀는 최영감에게 자신이 이 마을에 온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아주 간절하고 비밀스러운 부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최영감은 부직갱이를 내려놓고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팽매파를 바라보았습니다. 팽매파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는 자신이 방금 저 동쪽 집 황영감의 부름을 받고 다녀오는 길이라고 운을 띄웠습니다. 동쪽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최영감의 눈썹이 꿈틀거리며 언짢은 기색이 역력해졌습니다. 하지만 팽매파는 그런 최영감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더욱 구슬프고 안타까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꾸며내기 시작했습니다. 팽매파의 말에 따르면 황영감은 며칠 전부터 밤잠을 설치며 밥알을 모래알처럼 씹을 정도로 깊은 시름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팽매파를 몰래 불러내고는 두 손을 부여잡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었다는 것이지요. 최영감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그 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독한 황영감이 울 리가 없다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자 팽매파는 황영감이 흘린 눈물은 바로 최영감에 대한 깊은 미안함과 후회 때문이었다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황영감이 팽매파에게 고백하기를 이 세상에서 최영감만큼 속이 깊고 다정한 벗이 없는데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평생을 원수처럼 지낸 것이 천추의 한이 된다고 가슴을 쳤다는 것입니다. 낮에 감나무에서 떨어진 홍시를 두고 억지를 부린 것도 사실은 최영감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고 싶고 목소리라도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일부러 시비를 건 것이라며 변명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팽매파는 황영감이 당장이라도 개울을 건너와 최영감의 손을 잡고 사죄하고 싶지만 그동안 모질게 군 세월이 너무나 부끄러워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며 팽매파에게 다리를 놔달라고 애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엄청난 거짓말을 듣고 있던 최영감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교차하다가 이내 묘한 감동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자신을 미워하고 깎아내리기만 한다고 생각했던 앙숙이 사실은 자신을 그토록 그리워하고 자책하고 있었다니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지요. 최영감은 헛기침을 여러 번 하며 애써 표정을 관리하려 했지만
붉어진 눈시울과 미세하게 떨리는 입술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팽매파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그 황영감이라는 위인이 원래 속마음은 여린 구석이 있었는데 표현을 못해서 그리 거칠게 산 것이라며 은근슬쩍 맞장구를 쳤습니다. 최영감은 자신이 이미 황영감의 그런 소심하고 여린 속마음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으며 그저 친구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겉으로만 으르렁거리는 척 장단을 맞춰준 것이라고 허세를 부렸습니다. 팽매파는 속으로 웃음을 삼키며 최영감의 바다와 같은 이해심과 넓은 아량에 깊이 감복했다며 손뼉을 쳤습니다. 그녀는 이 기쁜 소식을 당장 황영감에게 전해주면 필시 앓던 병도 씻은 듯이 낫고 춤을 출 것이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영감은 귀한 소식을 전해준 팽매파에게 두둑한 노잣돈까지 챙겨주며 대문 밖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팽매파가 청수동 마을을 떠나고 깊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둥근 달이 개울물 위로 은은하게 부서지는 고요한 밤이었지만 황영감과 최영감의 방에는 밤새도록 호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동쪽 집의 황영감은 천장을 바라보며 최영감이 자신을 대장부라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는 팽매파의 말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하고 있었습니다. 서쪽 집의 최영감 역시 이부자리를 뒤척이며 황영감이 자신을 그리워하여 홍시 싸움을 걸었다는 말에 콧등이 시큰해짐을 느꼈습니다. 두 영감님은 50년 전 서당에서 함께 천자문을 외우고 개구리를 잡으러 다니던 까까머리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에게 50년 동안의 싸움은 더 이상 분노와 미움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서툰 관심과 애정으로 둔갑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 청수동 마을에는 50년 만에 가장 기이하고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황영감이 마당으로 나와 동네가 떠나가라 헛기침을 하며 시비를 걸 시간이었지요. 황영감은 방문을 열고 나와 헛기침을 하려다 문득 최영감이 자신의 기침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한다는 팽매파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친구가 놀라지 않도록 아주 부드럽고 잔잔한 목소리로 애엠하고 점잖은 기침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최영감 역시 황영감이 자신에게 다정한 아침 인사를 건네는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최영감은 논효강을 탕탕 치는 대신 마루에 서서 아주 맑고 경쾌한 목소리로 크음하고 화답을 했습니다. 개울을 사이에 두고 오고 가는 두 영감님의 아침 소리는 마치 아름다운 새들의 지저김처럼 평화롭고 다정하게 들렸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한 머슴 덕새와 돌쇠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눈을 커다랗게 뜨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먹질이 오가야 할 시간에 이렇게 조용한 기운이 감돌자 두 머슴은 폭풍 전야의 불길함마저 느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이상한 일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황영감네 부엌에서는 고소한 조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했고 황영감은 덕새를 불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냄새가 서쪽으로 가지 않게 문을 닫으라고 호통을 쳤을 텐데 오늘 황영감은 부채를 가져와 그 고소한 냄새를 최영감네 집 쪽으로 정성껏 붙여보내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입맛이 없을 최영감에게 생선 굽는 냄새라도 맡게 해주어 기운을 차리게 하려는 황영감만의 서툰 배려였지요. 덕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담장 곁에 서서 서쪽을 향해 부채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쪽 집의 최영감 역시 돌쇠에게 아주 기상천외한 명령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최영감네는 아침으로 진한 고기 국물을 우려내고 있었는데 최영감은 돌쇠에게 솥뚜껑을 활짝 열어젖히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커다란 키를 가져와 그 구수한 고기 국물 냄새를 동쪽 집 담장을 향해 힘껏 날려보내라고 명했습니다. 속병이 나서 밥도 못 먹는다는 황영감을 향한 최영감의 애틋한 마음 표현이었습니다.
결국 개울가를 사이에 두고 덕새와 돌쇠는 각자 생선 냄새와 고기 냄새를 상대방 집으로 보내기 위해 땀을 뻘뻘 흘리며 부채질을 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따스한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청수동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향기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으르렁거리던 두 앙숙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작은 오해가 만들어낸 놀랍고도 따뜻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영감님네 마당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냄새 교환 의식을 보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궁금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두 영감님은 각자의 마루에 앉아 서로의 담장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사는 박물장수 노인과 대장장이도 일거리를 멈추고 개울가로 모여들어 이 진귀한 풍경을 넋을 잃고 구경했습니다. 매일 아침 들려오던 고성방가 대신 구수한 밥 짓는 냄새와 생선 굽는 냄새가 마을을 가득 채우자 사람들의 얼굴에도 어느새 편안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황영감은 마루에 걸터앉아 곰방대를 입에 물고는 서쪽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며 속으로 친구의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최영감 역시 따뜻한 국밥을 한 숟갈 떠먹으며 동쪽 집에서 넘어오는 생선 냄새에 밥맛이 꿀맛이라며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게 아침 식사를 마친 두 영감님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거의 동시에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어제 낮에 커다란 싸움이 벌어졌던 문제의 감나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개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선 황영감과 최영감은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이렇게 평온하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본 적이 없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황영감은 최영감의 주름진 얼굴을 보며 어제 팽매파가 전해준 눈물바람 이야기를 떠올렸고 속으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얼굴이 반쪽이 되었을까 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최영감은 황영감의 굽은 등과 하얗게 센 수염을 보며 속병을 앓느라 기력이 쇠한 친구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입을 열어 인사를 건네려 했지만 평생을 싸우기만 하던 버릇 탓에 다정한 말이 선뜻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감나무 가지 사이로 불어오는 시원한 가을바람만이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하고도 따뜻한 침묵을 부드럽게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황영감이 먼저 헛기침을 한번 크게 하고는 지팡이로 바닥을 톡톡 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최영감에게 간밤에 잠은 잘 잤는지 속은 좀 괜찮은지 묻고 싶었지만 막상 튀어나온 말은 감나무 가지치기를 언제 할 것인지 묻는 퉁명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최영감 역시 황영감의 안색을 살피며 고기 국물이라도 좀 나누어 줄까 묻고 싶었으나 말문이 막혀서 바람이 차니 감기나 조심하라고 툭 내뱉고 말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여전히 무뚝뚝하고 퉁명스러운 노인들의 대화였지만 그 속에 담긴 눈빛과 억양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다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덕새와 돌쇠는 멀찍이 서 두 영감님의 대화를 지켜보며 여전히 불안한 마음에 손에 땀을 쥐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지치기 이야기나 감기 이야기만 나와도 서로 상대방 탓을 하며 지팡이를 휘둘렀을 텐데 오늘따라 대화가 무사히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영감님은 서로의 퉁명스러운 말을 아주 자애로운 관심으로 받아들이며 훈훈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황영감은 최영감이 자신의 감기를 걱정해 주었다는 사실에 감격하여 고개를 끄덕였고 최영감은 황영감이 자신네 마당으로 넘어온 감나무 가지를 신경 써준다는 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두 영감님의 팽팽했던 긴장감이 봄눈 녹듯 사라진 청수동 마을의 오후는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맑은 개울물 위로 붉게 물든 단풍잎들이 동동 떠내려가며 평화로운 가을의 정취를 더해주었습니다. 오해와 거짓말이 빚어낸 이 기적 같은 평화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두 영감님 모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든든한 벗을 얻은 기분으로 충만했습니다. 청수동 마을에 평화로운 오후가 찾아왔습니다. 개울과 감나무 아래서 어색하지만 다정한 첫 인사를 나눈 두 영감님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동쪽 기와집 대청마루에 앉은 황 영감은 벽장 깊숙한 곳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내왔습니다. 그것은 겹겹이 고운 비단으로 쌓인 아주 오래된 오동나무 상자였습니다. 황 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황 영감이 훗날 자신이 큰 병에 걸리거나 임종을 앞두었을 때 먹으려고 평생을 아끼고 숨겨두었던 100년 묵은 산삼한 뿌리가 고운 이끼 위에 고이 누워 있었습니다. 황 영감은 그 귀한 산삼을 어루만지며 서쪽집 최 영감을 떠올렸습니다. 팽매파의 말에 따르면 최 영감은 자신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밤낮으로 눈물만 흘린다고 했습니다. 황 영감은 그 고집세고 자존심 강한 친구가 얼마나 속이 썩어 문드러졌으면 밥 한 숟갈을 못 넘기고 피골이 상접해졌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비록 50년을 원수처럼 으르렁거렸지만 까까머리 시절 서당에서 함께 천자문을 외우던 유일한 동무가 죽어간다고 생각하니 자신의 목숨 줄인 산삼 따위는 전혀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황 영감은 산삼 상자를 다시 정성스럽게 비단으로 싸매며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쪽 기와집의 최 영감 역시 안방 문을 굳게 닫아 걸고 귀한 물건을 바리바리 챙기고 있었습니다. 최 영감의 앞에는 한양에서 아주 비싼 값을 주고 구해온 귀한 녹용과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는 최고급 명주 솜니불이 놓여 있었습니다. 최 영감은 황 영감이 자신을 너무나 그리워한 나머지 속병이 깊게 들어 오늘 내일 한다는 팽매파의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마주친 황 영감의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파인 것을 보고는 친구의 병세가 짐작보다 훨씬 위중하다고 오해를 해버린 것입니다. 최 영감은 눈시울을 붉히며 자신이 진작에 넓은 아량으로 황 영감을 품어주지 못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최 영감은 녹용과 솜니불을 커다란 보따리에 단단히 묶으며 오늘 밤 기필코 이 생명수 같은 물건들을 친구에게 전달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청수동 마을에 짙은 어둠이 깔렸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둥글고 밝은 보름달이 떠올라 개울물 위로 은빛 가루를 뿌려놓은 듯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깊은 잠에 빠진 한밤중에 황 영감은 머슴 덕세가 자는 행랑채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단잠을 자다 놀라 깬 덕세는 눈을 비비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황 영감은 덕세의 손에 비단으로 싼 산삼 상자를 쥐어주며 목소리를 한껏 낮추어 은밀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덕세야, 내가 지금 당장 이 상자를 들고 서쪽 집으로 넘어가거라. 누구의 눈에도 띄어서는 아니 되고 특히 그 고집불통 최 영감이 알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최 영감네 안방 문 앞에 이 상자를 쥐도 새도 모르게 살짝 내려놓고 오너라. 덕세는 잠결에 자신이 헛것을 듣는 줄 알고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서쪽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던 주인 영감님이 한밤중에 귀한 선물을 몰래 배달하라고 지시하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황 영감의 단호하고도 비장한 눈빛에 압도된 덕세는 엉겁결에 상자를 품에 안고 마당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막힌 우연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쪽 집의 최영감 역시 머슴 돌쇠를 깨워 커다란 보따리를 등 뒤에 지워주고 있었습니다. 최영감도 돌쇠에게 황영감이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이 보따리를 동쪽 집 안방 문 앞에 몰래 두고 오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돌쇠 역시 주인 영감님이 드디어 노망이 나셨구나 속으로 탄식하며 무거운 보따리를 짊어지고 대문 밖으로 살금살금 걸어 나갔습니다. 고요한 달빛 아래 두 머슴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발소리를 죽이느라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도둑고양이처럼 담벼락에 바짝 붙어서 걸었습니다. 개울가 한가운데 있는 징검다리에 다다른 순간이었습니다. 맞은편에서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살금살금 다가오는 것을 발견한 덕세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보따리를 메고 오던 돌쇠 역시 맞은편의 낯선 그림자를 보고는 기겁을 하여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 집에서 한밤중에 기습 공격을 하러 온 자객인 줄 알고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환하게 비치자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알아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덕세와 돌쇠는 징검다리 한가운데 쪼그려 앉아 서로 왜 이 밤중에 남의 집으로 염탐을 가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덕세가 먼저 품속에서 비단 상자를 꺼내 보이며 황영감님의 심부름으로 안방 문 앞에 몰래 두고 와야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돌쇠 역시 등에서 커다란 솜잎을 보따리를 내려놓으며 자신도 최영감님의 심부름을 가는 길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두 머슴은 각자의 주인이 서로에게 몰래 귀한 선물을 보내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어안이 벙벙해져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니 형님, 우리 영감님들이 도대체 단체로 무얼 잘못 드신 걸까요? 낮에는 서로 고기 냄새를 부채질해서 보내라더니 밤에는 이런 귀한 보물을 몰래 주고 오라니 참으로 미칠 노릇입니다. 돌쇠가 머리를 극적이며 하소연을 하자 덕세도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왕 이렇게 마주친 김에 굳이 남의 집 마당까지 목숨을 걸고 잠입할 필요 없이 여기서 물건을 교환해서 돌아가자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덕세는 돌쇠에게 비단 상자를 건네주었고 돌쇠는 덕세에게 무거운 보따리를 넘겨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주인 영감님 앞에는 절대로 이 비밀스런 교환 작전을 발설하지 않기로 굳게 약속하고는 징검다리에서 헤어져 각자의 집으로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덕세는 황영감의 안방 문 앞에 보따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고 돌쇠 역시 최영감의 안방 문 앞에 비단 상자를 고이 모셔두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산새들이 지저귀는 맑은 소리에 눈을 뜬 황영감은 방문을 열고 나오다 발끝에 툭 채이는 커다란 보따리를 발견했습니다. 보따리를 풀어본 황영감의 두 눈은 커다랗게 심리밖까지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최고급 명주 솜니불과 값을 매길 수 없이 귀한 녹용이 가득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황영감은 단박에 이것이 서쪽집 최영감이 밤새 몰래 다녀가며 두고 간 물건임을 직감했습니다. 아이고, 이 바보 같은 영감탱이야. 지 몸뚱어리 하나 챙기지도 못하고 밥도 굶으면서 밤새 이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개울을 건너왔단 말이냐. 황영감은 그만 참지 못하고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최영감이 뼈만 남은 앙상한 몸으로 어둠 속에서 보따리를 짊어지고 징검다리를 건너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자신을 끔찍이도 생각하는 친구의 지극한 정성에 황영감은 감격하여 솜니불을 부둥켜 안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그와 똑같은 시각 서쪽 집의 최영감 역시 돛돌 위에 놓인 낯선 비단 상자를 발견하고는 호기심에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은은한 흙냄새와 함께 자태를 드러낸 백년 묵은 산삼을 본 최영감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최영감은 오열을 터뜨리며 마루 바닥을 탕탕 쳤습니다. 이 미련한 황영감아. 속병이 들어 오늘 내일 하면서 내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이 귀한 산삼을 나에게 양보하다니 내가 정녕 미친 것이 아니냐. 최영감은 황영감이 자신의 생명마저 포기하고 친구인 자신을 위해 이 귀한 약재를 밤이슬을 맞아가며 놓고 갔다고 굳게 믿어버렸습니다. 평생을 원수로 지낸 자신을 이토록 깊이 사랑하고 아껴주는 친구의 마음을 여태 몰라준 자신이 원망스러워 최영감은 산삼 상자를 부여잡고 꺼이꺼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 커다란 오해와 착각은 두 영감님의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만들었습니다. 서로가 자신을 위해 목숨과 전 재산을 바칠 정도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게 된 두 사람은 이제 미움의 경쟁이 아닌 지극한 보살핌의 경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황영감은 최영감이 마당을 쓸 기력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커다란 쌀이빗자루를 들고 슬금슬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서쪽 집 담장 너머로 몸을 숨긴 채 최영감네 마당 쪽으로 넘어온 낙엽들을 몰래 싹싹 쓸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최영감 역시 아픈 황영감을 대신해 장작이라도 패주어야겠다는 생각에 묵직한 도끼를 들고 마당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최영감은 동쪽 집 담장 너머로 부지런히 빗자루질 소리가 들리자 황영감이 병든 몸을 이끌고 억지로 일하는 줄 알고 기겁을 했습니다. 최영감은 자신이 패놓은 튼튼한 장작 개비들을 한 아름 하나 들고는 황영감이 따뜻하게 불을 떼라며 담장 너머로 힘껏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느닷없이 하늘에서 굵은 장작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리자 마당을 쓸던 황영감은 깜짝 놀라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하지만 황영감은 머리로 날아오는 장작을 요리조리 피하면서도 전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최영감의 격렬하고 열정적인 애정 표현이라고 굳게 믿으며 얼굴에 환한 미소를 피웠습니다. 황영감은 자신도 질세라 텃밭에서 갓 뽑은 싱싱하고 커다란 무와 배추들을 양팔 가득 안고 와서는 서쪽 집 담장 너머로 힘차게 포물선을 그리며 던져 넘겼습니다. 청수동 마을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개울가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기상천외한 공중전을 목격하고는 두 눈을 비비며 넋을 잃었습니다. 서쪽 집 담장 너머로는 묵직한 참나무 장작들이 휙휙 날아가고 동쪽 집 담장 너머로는 파릇파릇한 배추와 무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믿을 수 없는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두 영감님이 드디어 단단히 노망이 나서 이제는 물건을 집어 던지며 싸우는 줄 알고 겁에 질려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담장 밑에 엎드린 두 영감님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머리 위로 쏟아지는 장작과 채소 더미 속에서도 서로의 깊고 뜨거운 우정을 확인한 두 사람은 껄껄껄 소리내어 웃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덕새와 돌쇠만이 담장 구석에 숨어서 하늘을 붕붕 날아다니는 무와 장작을 피하며 이 지독한 오해의 끝이 과연 어디일지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었습니다. 기막힌 착각으로 피어난 두 노인의 애틋하고 요란한 우정 노름은 청수동 마을의 가을 하늘을 날아다니는 배추 포기들과 함께 점점 더 유쾌하고 흥미진진하게 무르익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붕붕 날아다니던 장작개비와 배추 포기의 비행 사건이 있은 후로 황영감과 최영감의 은밀하고도 요란한 애정 공세는 더욱 맹렬해졌습니다. 두 영감님은 상대방이 속병이 깊게 들어 오늘 내일하는 중환자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에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친구에게 진 모든 빚을 갚고 지극한 정성을 쏟아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아침 담장 너머로 서로의 마당을 훔쳐보며 눈물을 훔치는 두 노인의 기이한 행동을 보며 단단히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황영감은 아침 일찍 눈을 뜨자마자 부엌으로 쪼르르 달려가 가마솥에 장작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덕새를 읍내 장터로 보내 가장 살이 통통하게 오른 토종닭 한 마리와 몸에 좋다는 온갖 값비싼 한약재를 모조리 사오게 했습니다. 황영감은 행여나 약효가 떨어질세라 자신이 직접 부직갱이를 들고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불조절을 했습니다. 이마에는 구슬땀이 송글송글 맺혔고 매운 연기에 눈물이 찔끔찔끔 났지만 황영감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푹 고아낸 뽀얀 닭백숙 국물에 황기며 인삼이며 대추를 잔뜩 넣고 끓인 이 귀한 보양식을 뼈만 앙상하게 남았을 최영감에게 먹일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뿌듯해졌기 때문입니다. 국물이 진하게 우러나자 황영감은 가장 크고 예쁜 뚝배기를 골라 그 안에 닭고기와 국물을 조심스럽게 옮겨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행여나 가는 길에 식을까 보아 두꺼운 무명천으로 뚝배기를 여러 겹 단단히 감쌌습니다. 황영감은 덕새를 불러 이 뚝배기를 서쪽집 담장 밑에 몰래 두고 오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덕새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주인의 불호령이 무서워 뜨거운 뚝배기를 품에 안고 쟁걸음으로 개울가를 향해 나섰습니다.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담장 밑에 보양식을 내려놓고 온 덕새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을 닦아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쪽 집의 최영감 역시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최영감은 곡간을 탈탈 털어 가장 곱고 부드러운 명주실을 꺼내왔습니다. 그는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바늘귀에 실을 꿰어가며 손수 두툼한 버선과 토시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바느질이라고는 평생 해본 적이 없는 투박한 노인의 손이었기에 수십 번이나 바늘에 손가락을 찔려 피가 맺혔지만 최영감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차가운 가을 바람에 콜록거리며 죽어갈 황영감이 이 따뜻한 버선을 신고 조금이라도 기력을 회복하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삐뚤빼뚤 엉성하게 완성된 버선과 토시를 품에 안은 최영감은 돌쇠를 불렀습니다. 최영감은 돌쇠에게 이 귀한 방한구를 동쪽 집 툇마루 아래에 쥐도 새도 모르게 숨겨놓고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돌쇠 역시 영문도 모른 채 주인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발소리를 죽여가며 담장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덕새와 돌쇠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서로의 집을 오가며 물건을 나르는 비밀 요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머슴은 개울가 징검다리에서 마주칠 때마다 서로의 처지를 비관하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평생 원수처럼 지내던 주인 영감님들이 갑자기 둘도 없는 효자 노릇을 서로에게 해대고 있으니 중간에서 심부름을 하는 아랫사람들만 죽어나는 꼴이었습니다. 며칠 뒤 이웃 마을에서 또 다른 혼사를 무사히 성사시키고 청수동으로 돌아오던 팽매파의 발걸음이 개울가 징검다리 앞에서 딱 멈춰 섰습니다. 팽매파의 눈앞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황영감네 담장 위로는 최영감이 보낸 커다란 호박 덩굴이 정성스럽게 묶여서 넘어와 있었고 최영감네 마당에는 황영감이 밤새 엮어서 몰래 던져놓은 새끼줄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마을 한가운데 서 있는 감나무 아래에는 두 집 머슴들이 나란히 서서 커다란 장대를 들고 감을 따져 서로의 바구니에 담아주는 기이한 협동 작업을 하고 있었지요. 팽매파는 치맛자락을 펄럭이며 덕새와 돌쇠에게 다가가 도대체 이 마을에 무슨 난리가 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덕새와 돌쇠는 팽매파를 보자마자 그동안 쌓였던 서름을 폭포수처럼 쏟아냈습니다. 두 머슴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팽매파는
자신의 작은 거짓말 하나가 이렇게 거대하고 맹렬한 애정 행각으로 번질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속병이 들어 죽어간다는 선의의 거짓말이 두 영감님의 뼛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우정을 화산처럼 폭발시켜버린 것입니다. 팽매파는 놀라움과 동시에 자신이 평생 해온 중매 중에서 가장 완벽하고 기막힌 중매를 성사시켰다는 깊은 자부심에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팽매파가 콧노래를 부르며 다리 밑 그늘에 자리를 잡고 앉아 흥미진진하게 마을을 관찰하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마침내 황영감과 최영감이 각자의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똑같이 지팡이를 짚고 다리를 덜덜 떨며 힘겹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황영감은 최영감이 밤새 지어보낸 삐뚤빼뚤한 버선을 신고 있었고, 최영감은 황영감이 끓여보낸 닭백숙을 먹고 채기가 있었지만 억지로 기운을 낸 듯 배를 문지르며 걷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개울가 한가운데 있는 넓은 징검다리에서 마침내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따사로운 가을 햇살 아래 징검다리 한가운데서 마주선 두 백발로인은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눈빛만을 교환했습니다. 황영감의 눈에는 최영감의 헬쑥해진 볼이 보였고, 최영감의 눈에는 황영감의 굽어진 허리가 유난히 더 애처롭게 들어왔습니다. 평생을 으르렁거리며 삿대질을 하던 두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로를 향한 측은지심과 깊은 애정으로 가슴이 먹먹해져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황영감이 먼저 떨리는 손을 뻗어 최영감의 소매 끝을 조심스럽게 부여잡았습니다. 이복의 최영감, 자네 얼굴이 어찌 이리 상했는가. 밥도 제대로 못 넘긴다더니 이리 무리해서 찬 바람을 쐬러 나오면 어쩌자는 겐가. 얼른 내 등에 업히시게. 내가 당장 안방 아랫목에다 자네를 눕혀놓고 정성껏 간호를 해줄 터이니. 황영감이 눈시울을 붉히며 자신이 직접 최영감을 업어주겠다고 등을 내밀었습니다. 50년 만에 들어보는 황영감의 한없이 다정하고 물기 어린 목소리에 최영감은 그만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최영감은 황영감의 굽은 등을 찰싹 때리며 코를 훌쩍였습니다. 아이고 이 답답한 양반아. 당장 숨이 넘어갈 사람은 내가 아니라 자네가 아닌가. 며칠 전부터 밤잠을 설치며 시름시름 앓는다는 소식을 듣고 내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간대. 그 병든 몸으로 누굴 업는다는 겐가. 잔말 말고 당장 내 등에 업히시게. 내가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자네를 내 집으로 모셔가서 산삼을 고아 먹일 테니. 최영감 역시 억지를 부리며 황영감의 앞으로 다가가 자신의 넓은 등을 들이밀었습니다. 징검다리 한가운데서 서로 업어주겠다며 실랑이를 벌이는 두 영감님의 모습은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진귀하고도 눈물겨운 촌극이었습니다. 황영감은 내가 업어주겠다고 소리를 치고 최영감은 내가 엎드리겠다고 고집을 부리며 두 사람은 서로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비틀거렸습니다. 다리 밑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팽매파는 너무 웃겨서 배를 잡고 구르면서도 눈가에 맺힌 감동의 눈물을 연신 소매로 찍어내야만 했습니다. 내 평생 남녀를 맺어준 중매가 수천 건이 넘지만 이토록 애틋하고 치열한 연정은 머리털 나고 처음 봅니다요. 저 두 영감님들의 우정이 어찌나 깊고 뜨거운지 한겨울 꽁꽁 언 개울물도 단숨에 펄펄 끓게 만들겠습니다. 팽매파의 혼잣말처럼 두 영감님의 옥신각신은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서로가 상대방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좁은 징검다리 위에서 엎치락 뒤치락 밀고 당기는 승강이가 이어졌습니다. 지팡이는 진작에 개울물 속으로 굴러떨어졌고 갓은 삐뚤어졌으며 고운 비단옷에는
흙먼지가 잔뜩 묻었지만 두 사람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눈앞에 있는 오랜 벗을 이 차가운 바람으로부터 지켜내야겠다는 굳은 의지만이 두 노인의 온몸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청수동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개울가로 몰려들어 이토록 눈물겹고 코믹한 두 영감님의 위대한 우정 싸움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좁디좁은 개울가 징검다리 위에서 벌어진 두 영감님의 승강이는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서로 자기가 업어주겠다며 황영감은 최영감의 소매를 잡아 끌었고 최영감은 황영감의 허리춤을 부여잡고 버텼습니다. 50년 동안 미운 정 고운 정이 잔뜩 든 두 노인의 힘겨루기는 마치 어린아이들의 투정처럼 앙증맞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절절한 마음 덕분에 지켜보는 이들의 코끝을 시큰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는 징검다리 한가운데서 두 사람은 엎치락 뒤치락하며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의 등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만 참사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며칠 전 내린 가을비로 징검다리 표면에는 파릇파릇한 이끼가 얇게 끼어 있었는데 서로를 밀고 당기던 황영감의 가죽신이 그 이끼를 밟고 미끄러진 것입니다. 황영감이 어이쿠 소리를 내며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자 황영감의 허리춤을 꽉 쥐고 있던 최영감도 덩달아 몸이 기울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은 채 허공에서 커다란 원을 그리며 그대로 개울물 속으로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방으로 하얀 물보라가 거칠게 튀어올랐고 징검다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청수동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일제히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덕새와 돌쇠는 혼비백산하여 주인 영감님들을 구하기 위해 바지춤을 걷어 올릴 새도 없이 첨벙첨벙 개울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다행히 가을 가뭄으로 개울물은 어른의 무릎 높이밖에 오지 않을 만큼 얕았습니다. 하지만 늦가을의 차가운 계곡물은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차가웠고 두 영감님이 입고 있던 값비싼 비단옷은 순식간에 물을 흠뻑 머금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물보라가 가라앉고 잔잔해진 개울물 한가운데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쥐꼴이 된 200발 노인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황영감의 머리에 얹혀있던 점잖은 정자관은 물에 떠내려가 저 멀리 빙글빙글 돌고 있었고 최영감이 애지중지 다듬던 하얀 수염에는 푸른 물이끼가 잔뜩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얼음장 같은 물속에 엉덩이를 담근 채 너무 놀라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서로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눈물바람을 하며 서로를 업어주겠다던 비장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물에 빠진 우스꽝스러운 두 노인의 모습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징검다리 근처 물풀의나무 아래서 배를 잡고 구르며 웃고 있던 팽매파가 치맛자락을 털고 일어나 개울가로 다가왔습니다. 팽매파는 기절할 듯 놀란 마을 사람들을 양옆으로 밀어내고 물속에 주저앉은 두 영감님을 향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이고 어르신들, 이제 그만들 하시고 얼른 물 밖으로 나오시지요. 그 차가운 물속에서 계속 그러고 계시다가는 멀쩡하던 사람도 진짜로 큰 병을 얻어 속병으로 눕게 생겼습니다요. 황영감과 최영감은 팽매파의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속병이라는 단어에 예민해진 두 사람은 물을 뚝뚝 흘리며 팽매파를 향해 원망 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황영감이 먼저 덜덜 떨리는 입술을 달싹이며 소리쳤습니다. 이복의 팽매파. 저기 저 최영감이 지금 속병이 깊어 당장 숨이 넘어갈 판인데 어찌 그리 실없는 농담을 하는 겐가. 얼른 의원이나 불러오게. 그러자 최영감도 질세라 물장구를 치며 팽매파를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무슨 헛소리인가. 오늘 내일 하며 죽어가는 사람은 저 황영감인데
왜 나를 보고 병자라 한단 말인가. 팽매파 자네가 내게 와서 저 늙은이가 며칠 밤낮을 알아누웠다고 전해주지 않았는가. 두 영감님의 엇갈린 주장에 마을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몰라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덕새와 돌쇠 역시 젖은 옷에서 물을 짜내다 말고 주인 영감님들의 대화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팽매파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파한대소하며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녀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청수동 마을의 깊은 골짜기를 메아리치며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팽매파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내며 마침내 50년 묵은 원수지간을 뒤집어 놓은 위대한 거짓말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 사실 두 분 중 그 누구도 병에 걸리지 않으셨고 오늘 내일하며 죽어가는 분도 안 계십니다. 황 영감님도 아주 무쇠처럼 건강하시고 최 영감님도 호랑이처럼 기운이 넘치시지요. 제가 그날 감나무 밑에서 두 분이 다투시는 모습을 보고는 가슴속에 맺힌 그 지독한 오해와 자존심이라는 마음의 병을 고쳐드리고자 아주 작은 거짓말을 하나 보탠 것뿐이옵니다. 팽매파의 입에서 나온 청천벽력 같은 진실에 개울가는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황영감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마구 흔들렸고 최영감의 입은 떡 벌어져 다물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팽매파는 두 영감님의 표정을 살피며 아주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두 분은 평생을 원수처럼 으르렁거리셨지만 사실은 그 누구보다 서로를 깊이 아끼고 그리워하고 계셨습니다. 단지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 억지를 부리고 성을 내며 담장을 높이 쌓았을 뿐이지요. 제가 상대방이 죽어간다는 거짓말을 슬쩍 흘렸더니 두 분께서 그동안 숨겨두었던 진짜 진심을 화산처럼 터뜨리신 겁니다. 한밤중에 산삼을 나르고 솜니부를 던지고 장작개비와 배추를 담장 너머로 던지며 보여주신 그 뜨거운 정성이야말로 두 분 마음속에 살아 숨쉬던 진짜 우정이 아니옵니까? 팽매파의 말이 끝난 후에도 징검다리 주변에는 한참 동안 정막이 흘렀습니다. 진실을 깨달은 황영감과 최영감은 여전히 물속에 주저앉은 채 멍한 눈으로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내가 아파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었단 말인가. 저 늙은이가 속병이 들어 밥을 굶은 것이 아니었단 말인가. 두 사람의 머릿속에는 지난 며칠 동안 자신들이 벌였던 기상천외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밤중에 몰래 징검다리를 건너 비단 상자를 놓고 온 일이며 가마솥 앞에 쭈그려 앉아 닭백숙을 끓이던 일이며 서툰 바느질로 삐뚤빼뚤한 버선을 짓던 일들이 낱낱이 떠올랐습니다. 황영감은 최영감의 발을 쳐다보았습니다. 물에 흠뻑 젖어 축 늘어진 버선은 자신이 그토록 눈물을 흘리며 감동했던 바로 그 엉성한 버선이었습니다. 최영감 역시 황영감의 가슴팍을 쳐다보았습니다. 자신이 끓여보낸 진한 닭백숙 국물이 튀어 누렇게 얼룩진 비단옷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대를 살리겠다고 목숨까지 내놓으려 했던 자신들의 바보 같고 맹목적인 정성이 사실은 팽매파의 능청스러운 입방정 하나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허탈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처음에는 당장이라도 팽매파에게 호통을 칠 것처럼 미간을 잔뜩 찌푸리던 황영감의 입술 사이로 푸우흡 하는 작은 바람 빠지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어서 굳은 표정으로 허공을 노려보던 최영감의 콧구멍에서도 킁하는 헛기침 소리와 함께 미세한 떨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엉망진창이 된 꼴을 번갈아 바라보며 필사적으로 웃음을 참으려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지켜온 알량한 체면과 고집이 이토록 허망하고 우스꽝스럽게 무너져 내린 상황 앞에서 더 이상 근엄한 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황영감이 먼저 수면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껄껄껄하고 커다란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신호탄 삼아 최영감 역시 뒤로 발을 구르며 박장대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동안 켜켜이 쌓여있던 오해와 미움 그리고 서운함이 그들의 호탕한 웃음소리와 함께 차가운 개울물 속으로 남김없이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백발로인은 마치 서당에서 장난을 치다 훈장님께 혼이 난 까까머리 소년들처럼 물장구를 치며 배를 잡고 뒹굴었습니다. 이 미련한 영감탱이야. 멀쩡하게 살아있는 줄도 모르고 내 아까운 100년 묵은 산삼을 덜컥 내어주다니 내 배가 아파서 살 수가 없네. 황영감이 눈물이 쏙 빠지도록 웃으며 소리치자 최영감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무슨 소린가. 나는 자네가 추워 죽는 줄 알고 한양에서 구해온 최고급 녹용의 명주 솜니불까지 바쳤으니 내가 훨씬 더 손해를 본 장사일세. 겉으로는 아까운 척 불평을 쏟아내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고 행복한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살아있다는 안도감과 자신을 그토록 아껴주었다는 벅찬 감동이 두 사람의 가슴을 따뜻하게 덮여주어 차가운 계곡물의 냉기조차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광경을 지켜보던 덕새와 돌쇠도 서로를 부둥켜 안고 만세를 불렀고 청수동 마을 사람들도 다 함께 손뼉을 치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오지랖 넓은 팽매파의 하얀 거짓말이 빚어낸 최고의 해피엔딩이었습니다. 물속에서 한참을 웃고 떠들던 황영감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최영감을 향해 두 손을 불쑥 내밀었습니다. 최영감은 못 이기는 척 그 투박하고 따뜻한 손을 꽉 맞잡고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영감님은 서로의 어깨를 겹고 의지하며 조심스럽게 징검 다리를 건너 무트로 올라왔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처참한 몰골이었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황영감은 최영감의 어깨를 툭 치며 오늘 저녁은 동쪽 집 마당에서 자신이 직접 담근 머루주를 대접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최영감은 빙그레 웃으며 서쪽 집 곳간에 묻어둔 3년 묵은 묵은지를 꺼내오겠다며 흔쾌히 화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청수동 마을의 아침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들려오던 살벌한 헛기침 소리와 요강 두드리는 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아침 해가 떠오르면 황영감과 최영감이 나란히 개울가 감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다정하게 차를 마시는 풍경이 마을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두 영감님은 지난 50년 동안 허비했던 시간이 아깝다는 듯 매일같이 붙어 다니며 밀린 이야기를 나누고 바둑을 두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덕새와 돌쇠도 더 이상 담장 밑에 숨어서 남의 집 마당을 쓸어주거나 부채질을 할 필요 없이 당당하게 서로의 집을 오가며 형 동생의 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가고 흰 눈이 소복하게 쌓이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청수동 마을 한가운데를 가로막고 있던 동쪽 집과 서쪽 집 사이의 높은 담장은 언제부턴가 허물어져 하나의 커다란 마당으로 합쳐져 있었습니다. 그 넓은 마당 한가운데서는 두 영감님이 어린 시절처럼 눈싸움을 하며 한바구음을 짓고 있었지요. 평생을 등지고 살았던 원수지간이 마을 최고의 단짝 콤비로 거듭난 이 전설 같은 이야기는 고개 넘어 이웃 마을까지 널리 퍼져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데워주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오묘하고 신비로운 것입니다. 미움이라는 날카로운 가시 속에는 때때로 상대를 향한 깊은 관심과 애정이 웅크리고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자존심이라는 단단한 껍질에 갇혀 자신의 진짜 마음조차 들여다보지 못했던 두 영감님은 작은 오해 하나를 통해 비로소 서로의 온기를 다시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솔직하지 못한 100마디의 진실보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서 피어난 한마디의 따뜻한 거짓말이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법입니다. 밤하늘의 둥근 달빛이 하얗게 눈 덮인 청수동 마을의 지붕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으며 오랜 세월 먼 길을 돌아 마침내 서로의 손을 맞잡은 두 오랜 벗의 평화로운 단잠을 조용히 지켜주고 있었습니다.